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의 미혼남이에요. 아버지는 허리가 아파 늘 방 안에 누워만 계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러 다니셨어요. 밑으로 동생만 둘이었고,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 병원비에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감당하셔야 했으니깐요.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목표는 바로 돈이었죠. 큰 돈이 아니라 전세금 올려달라 할 때마다 이사 걱정하고, 아버지 병원비 걱정하고, 동생들 학비 걱정 정도만 하지 않을 정도로만이라도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더 돈에 집착을 했고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2학년부터는 한 학기 휴학, 한 학기 복학을 되풀이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꼬박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학교에 돌아가 다시 공부를 이어나가는 방식이었거든요. 남들보다 2배는 더 긴 시간을 학교에 매달려야 했고요. 젊음은 바쁘게 흘러갔고, 청춘의 낭만은 사치에 불과했죠. 오로지 돈, 그리고 졸업. 이 2가지가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조차 해보지 못했었답니다. 그러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의류공장에 발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단순 생산직이었죠. 미싱 소리로 귀가 먹먹해지고, 먼지 풀풀 날리는 작업 환경은 쾌적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괜찮았고, 일이 익숙해지니 나름의 요령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묵묵히 재봉틀을 돌리던 중,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했어요. 공장 분위기가 술렁였고,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감돌았죠. 혹시 이번 달 월급을 못 받는 건 아닐까?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나? 그런데 남편의 뒤를 이어 사모님이 직접 공장 운영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 그녀를 봤을 때 겉모습만으로는 공장을 이끌어 나갈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돈 많은 남편 만나서 쇼핑이나 즐기는 전형적인 사모님 같았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것을 이내 깨달았죠. 그녀는 40대 중반이라고 하더군요. 2아들이 모두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큰 아들이 저랑 나이가 같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래서였을까요? 처음 저를 볼 때부터 유독 잘해주셨어요. 단순히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따뜻함이 느껴졌고요. 정태 씨는 혼자 살지?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공장 식구들 밥상을 챙길 때면 꼭 제 몫까지 푸짐하게 담아주시거나 따로 불러 밑반찬 몇 가지를 챙겨주시곤 했어요. 김치며 나물이며 장조림 같은 것들이었는데 정성 가득한 그 맛이 꼭 집밥 같았죠. 집에 가져가서 배고프면 먹으라며 제철 과일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젊은 사람이 이것저것 잘 챙겨 먹어야 일도 잘하지 하시며 웃으실 때면 마치 엄마 같기도 하고 살뜰한 누나 같기도 한 그분의 마음 씀씀이에 처음에는 감사함만 가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감정이 싹 텄어요. 그분 아들이 저랑 동갑이라는 사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살뜰한 보살핌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평탄한 삶이 부럽기도 했고, 어느 순간 그 부러움은 알 수 없는 질투심으로 변질되더라고요. 왜 나는 저런 따뜻함 속에서 살아보지 못했을까? 왜 저는 매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 허덕여야만 할까? 그런 질투 때문이었을까? 혹은 저에게 베푸는 그분의 호의에 대한 보답 심리였을까요? 저는 아줌마에게 더욱 잘 보이려고 발버버둥 쳤어요. 그녀가 시키는 일이라면 언제나 완벽하게, 아니, 기대치보다 훨씬 뛰어나게 해내기 위해 곱절로 더 열심히 했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기계 점검을 하고 늦게까지 남아 재고를 파악했어요.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사무실을 청소하고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면 깍듯하게 응대했죠. 생산직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할 때면 제가 나서서 중재하고 그녀를 감쌌어요. 그렇게 그녀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몫을 했고요.
대학 졸업장도 없던 제게 생산직에서 관리직이라는 파격적인 입사 조건을 내걸게 된 거였죠. 연봉 4천만 원. 당시 제게는 꿈 같은 금액이었거든요. 마치 가뭄의 단비 같았어요. 그녀는 제게 단순한 사장을 넘어 은인이자 어쩌면 구원자와 같은 존재였죠. 관리직이 되고 나서 그녀와 더 가까이 일하게 되었어요. 비록 나이는 저보다 20살 가까이 많았지만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일상은 경이롭기까지 하더군요. 겉모습은 여유로운 사모님 같았지만 그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빡빡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대학 다니는 두 아들 밥을 차려주고 부랴부랴 공장으로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면 밀린 주문을 확인하고 그날의 생산 일정을 지시하고 때로는 직접 수금하러 다니고 거래처를 접대하는 등 쉴 틈 없는 업무의 연속이었죠. 보통 밤 9시는 되어야 사장님의 하루 업무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그러면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 밀린 집안일을 하고 각 큰아들들이지만 여전히 손가는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겨우 잠자리에 드는 삶이었어요. 참 대단한 아줌마였죠. 자신의 아내보다는 가족과 공장을 먼저 생각하는 억척스러운 한국의 어머니이자 사업가였어요. 그런 그녀에게도 그림자는 있었죠. 남편이 죽고 웬일인지 술에 취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어요. 공장 일이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남편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혹은 홀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외로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럴 때면 제가 운전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곤 했거든요. 차 안에서 그녀는 평소에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나약한 한 여자로 변해 있었어요. 언젠가 이런 적도 있었죠. 그날도 전 잔뜩 취한 그녀를 태우고 밤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차 안은 술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요. 뒤통수에 느껴지는 그녀의 숨소리가 고요함을 깼죠. 졸고 있던 그녀의 머리가 스르르 제 쪽으로 넘어오는가 싶더니 결국은 제 허벅지에 얼굴을 묻어버린 것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떨려왔죠. 술 기운 때문이겠지만 그분의 얼굴이 닿은 허벅지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그녀를 처음으로 여사장님이나 아들 같은 직원에게 잘해주는 아줌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의식하게 되었거든요. 이후 집에 도착하였을 때쯤 그녀가 부시시 눈을 뜨더니 황급히 고개를 쳐드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민망함에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술이 덜 깬 상태였음에도 얼굴이 확 붉어졌죠. 저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스킨십은 제 안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 후로는 그녀를 볼 때마다 그 순간이 떠올랐고 간혹 그녀가 여자로 보일 때가 생겼답니다. 작은 얼굴에 웃을 때, 살짝 보조개가 파일 때는 묘한 매력이 느껴졌죠. 일에 몰두할 때의 진지한 표정, 직원들을 격려할 때의 부드러운 미소, 거래처와 협상할 때의 단호함까지 그녀는 다채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를 보고 혹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공장 경영을 맡은 후 거래처 사장들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온갖 수작을 다 걸더군요. 사업적인 제안을 넘어선 개인적인 접근들이 모골적으로 이어졌어요. 자기 별장 경치가 끝내준다는 둥, 사업을 확장시켜준다는 둥,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다는 둥. 어떻게든 그녀를 만나려는 남자들이 대다수였죠. 그녀가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어쩌면 남편을 잃은 슬픔과 공장 운영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남편이 죽은 이후 그녀가 만나는 남자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 사실이 묘하게 안심되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밀린 서류 작업 때문에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고 있었죠. 적막한 사무실에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고요. 배는 고프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괜히
서러운 마음마저 들었고요. 그때였죠. 정태 씨.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사장님, 밤늦게 무슨 일이세요? 생각지도 못한 그녀의 등장이었죠. 그녀는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정태 씨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 참 좀 사들고 왔지. 그 말에 순간 울컥했어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홀로 야근하는 저를 생각해 주다니. 이 삭막한 세상에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와, 정말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 지금 배고파 죽는 줄 알았는데 내 생각해주는 사람은 사장님 뿐이네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버럭 안아버리고 말았어요. 잠시 당황한 듯 굳어있던 그녀가 이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하더군요. 자자, 이제 감동은 그만하고 어서 이거나 먹자. 정태 씨 좋아하는 초밥 사왔어. 제가 초밥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평소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또 한 번 감동이 밀려왔죠.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사장님 덕분에 살았네요. 다시 한번 그녀를 향해 감동 어린 눈빛을 보내고는 자리에 앉아 초밥을 먹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먹는 초밥은 정말 꿀맛이었어요. 그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말없이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 시선이 따뜻해서 괜히 더 맛있게 느껴졌답니다. 아, 배불러. 너무 잘 먹었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밤새 굶을 뻔했어요. 내가 사오니까 더 맛있지. 그녀가 눈가에 잔주름을 만들며 활짝 웃더군요. 네, 너무 맛있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 금방 끝내고 술이나 한잔 하러 가요. 함께 술이라도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이 감사의 마음을, 이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싶었죠. 피곤할 텐데 괜찮겠어? 그녀는 제 피곤함을 먼저 걱정했어요. 근데 잠깐 쉬었다 해야겠어요. 갑자기 어깨가 뭉쳐서 아프네요. 어깨를 주무르는 신용을 하며 너스레를 떨었죠. 그럼 좀 쉬었다 해.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그녀는 흔쾌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뒤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툰 듯 능숙하게 제 어깨를 주물러주기 시작하더군요. 그녀의 손길이 생각보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어깨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녀의 숨소리가 가까이 느껴졌어요. 눈을 감은 채 그녀의 손길을 느끼는 동안 사무실의 적막함은 따뜻함으로 채워졌고요.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답니다. 한동안 말없이 어깨를 주무르던 그녀가 갑자기 제 귓가에 입을 가져와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그녀의 숨결이 귓불을 간지럽혔어요.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과 진지함이 섞여 있었죠. 정태 씨, 나이도 한참 어린데 왜 자꾸 남자로 보일까 몰라. 그녀는 마치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내가 주책이지. 정말. 그 말에 눈을 번쩍 떴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그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를 남자로 본다고? 주책이라니. 그녀의 작은 보조개만큼이나 귀여운 투정 같았죠. 어깨를 주무르던 그녀의 손길이 멈췄거든요. 사장님? 저는 숨을 멈추고 그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 그냥 해본 소리였어. 다 들었어요. 저는 용기를 냈죠.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남자로 보인다고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래요. 미안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정태 씨한테 자꾸 마음이 가요.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주책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과 솔직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주책 아니에요. 전혀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힘주어 잡았죠. 저야말로 사장님을
아니, 수진 씨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이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부르지 못했었거든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나눈 속삭임은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죠. 그 이후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사장과 직원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다가갔죠. 함께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일이 끝나면 간단하게 맥주 한 캔씩을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어요. 데이트하는 것처럼요. 그녀는 가끔 퇴근 후에 거래처 사장들과 간단한 술자리에 참석하곤 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저와 더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하루는 공장 일이 너무 많아서 새벽 3시까지 했어도 도저히 마무리가 안 됐어요. 결국 마음으로 포기를 하고 야식을 사러 밖으로 나왔죠. 텅 빈 도로를 걸어 토스트 가게에서 토스트와 음료를 사서 공장으로 돌아왔어요. 나올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공장 건물 출입문 앞에 누가 앉아있는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싸늘한 새벽 공기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였답니다.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잔뜩 취한 사장님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벽에 기대어 앉아 미동도 없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사장님, 감기 걸리겠어요. 안에 들어가요.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일단 이 추운 새벽에 밖에 둘 수는 없었죠. 그녀를 공장 안으로 옮겨야 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 올렸어요. 술에 취해 힘없이 늘어진 그녀를 안아 올리자 예상보다 훨씬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심스럽게 공장 사무실로 옮기는 내내 혹시라도 머리가 부딪힐까, 추울까 신경이 쓰였어요. 사무실 소파에 눕히니 그제야 편안한 듯 숨을 고르는 그녀였죠. 술에 취해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과 흐트러진 머리카락. 괜히 여기에 같이 있다가 오해라도 살까봐 잠시 소파 옆에 앉아 있다가 이내 자리를 비켜주는 게 맞겠다 싶어 사무실을 나오려는데 정태 씨, 그녀가 잠결인지 의식적인 부탁인지 모를 약한 목소리로 저를 불러세우는 것이었어요. 네, 멈칫하며 돌아보니 그녀가 반쯤 눈을 뜨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했고요. 어디가, 가지마. 네? 저, 집에 가려고요. 가지마. 나 혼자 있기 무서워. 술 취한 그녀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약해져 있었어요. 이 넓고 텅 빈 사무실에 나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워 죽겠어. 남편을 잃은 후 깊어진 외로움과 공포가 술 기운을 타고 올라온 것 같았죠. 집에 가지 말고 내 곁에서 내일 아침까지만 같이 있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답니다. 간절함이 담긴 그녀의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그녀와 밤을 지새우는 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나이 차이, 사장과 직원이라는 관계,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 온갖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사장님, 그래도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저는 말을 흐렸어요. 어떤 변명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망설이는 제게 그녀가 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과 절박함은 너무나 선명했죠. 나 진짜 외로워. 너무 힘들고 남편이 저렇게 되고 나니까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정태 씨가 제 곁에 있어 주지 않으면 나 정말 아무 남자나 만날지도 몰라. 사장님, 제 앞에서 신세 한탄하는 것도 저를 놀라게 했지만 아무 남자나 만나겠다는 말이 저를 더 놀라게 만들었죠. 그녀의 평소 성격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지쳤으면 저런 말까지 할까 싶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투정 섞인 협박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밤을 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질투심과 알 수 없는 초조함, 그리고 강한 보호 본능이 피어올랐죠. 어떻게 해야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제가 뭘 해드려야겠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싶다는, 그녀의 곁에 있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거든요.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한참 올려다보더니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솔직함과 약간의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정태 씨가 내 애인 해주면 되잖아.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애인이라는 단어에 머리가 멍해졌죠. 이것은 술김에 하는 말일까? 아니면 그녀의 진심일까?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하듯 저는 결심했어요. 이 여자에게, 이 외로운 영혼에게 제가 필요하다면요. 사장님, 저는 천천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어요. 그녀의 손을 잡았죠. 네, 할게요. 사장님, 제가 애인 해드릴게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호칭이었지만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에는 너무나 큰 결심이 필요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새벽, 텅 빈 사무실 소파 옆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27살의 남자와 50살을 바라보는 여자.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받기 힘든 관계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오롯이 서로의 외로움과 끌림에 충실했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녀의 이름인 수진 씨를 불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익숙해졌어요. 출근해서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수진 씨였고, 퇴근 후에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은밀하게 사랑을 키워나갔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연인이자 정신적인 지주였고, 저는 그녀의 지친 삶의 작은 위안이자 활력이 되고 싶었죠. 그녀의 보조개를 보며 웃고, 그녀의 눈가, 잔주름에 입맞춤하며 나이 차이를 잊었어요. 젊은 연인들처럼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찾아다니지는 못했지만 공장 사무실에서 함께 밤을 새우거나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석 달 뒤, 우리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느낄 즈음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밤늦게까지 함께 있다가 그녀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죠.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태 씨, 잠깐 나 좀 볼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거든요. 저는 그녀를 따라 사무실 안쪽 그녀의 자리로 향했어요. 네. 수진 씨. 그녀는 자리에 앉으라며 손짓했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제 눈치만 살피더군요. 진지하게 할 말이 좀 있어.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는 입을 열었죠. 나, 정태 씨랑 같이 살고 싶어. 직접적으로 동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심장이 크게 뛰었죠. 나, 정태 씨랑 새 출발하고 싶어서 그래. 정태 씨만 괜찮다면 한 집에서 같이 지내고 싶은데. 너 때? 나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지치고 정태 씨도 혼자니까 우리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겠다 싶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그리고 곧이어 현실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언급했어요. 물론 나이 차이도 크고 정태 씨 앞날도 창창한데 제가 욕심 부리는 건 알지만 책임지라고 매달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언제든 정태 씨가 더 좋은 기회 만나거나 다른 사람 좋아지면 그때는 아무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어. 그녀는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이전보다 더 떨리는 손이었죠. 나, 정태 씨 없이는 이제 외로워서 못 살겠어. 매일 밤 정태 씨 생각에 잠도 못 자. 나 정태 씨 많이 좋아하나 봐.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수진 씨,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름이 나왔어요. 좋아요. 저도 수진 씨 정말 많이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제 입에서 나온 사랑해요라는 말에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말하더군요. 호호. 앞으로 나 많이 사랑해줘. 그 밤, 우리는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어요. 이후 수진 씨의 집에 함께 살면서 저는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녀는 저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죠. 마치 신혼부부처럼 우리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공장의 대형 거래처가 갑자기 결제를 미룬 채 도산해버린 것이었어요. 충격적인 소식에 공장 전체가 휘청거렸고, 수진 씨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보려 밤낮으로 뛰어다녔지만 이미 자금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초췌해진 그녀의 얼굴과 깊어진 눈가, 주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평생을 바친 공장을 정리해야 했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공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 수진 씨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수진 씨가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급하게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넓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좁고 허름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함께 살게 되었죠. 모든 것을 잃은 수진 씨는 매일매일 침울했고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더 이상 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태 씨, 이제 헤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상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정태 씨를 도울 수도 없고 뭘 해줄 수도 없어. 이 좁은 곳에서 정태 씨 앞길까지 막는 것 같아. 더 이상 정태 씨 옆에 있는 게 민폐인 것만 같아. 사실 저 역시 고민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사장님과 직원이 아니었고 저 역시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죠. 나이 차이도 많아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애매했고요. 이 힘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미래는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그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불안과 현실적인 문제들보다 제가 수진 씨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녀 없이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는 수진 씨를 와락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헤어져요? 이제 사장님과 직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태와 수진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빛이었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돼요. 나 가진 거 다 잃어도 좋아요. 수진 씨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남은 평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해요. 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진 씨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다시 피어난 희망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제는 둘이 함께 헤쳐나가기로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모아두었던 적금과 퇴직금을 모두 털어 지하상가의 작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양말 공장을 시작했죠. 예전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는 매일 함께 출근해 양말을 만들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였죠.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기쁨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었죠. 수입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만족했어요. 둘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돈을 벌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행복이니까요. 요즘은 제품의 품질이 좋아져 미국으로 수출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가슴이 설렙니다. 작은 양말 공장이지만 우리의 꿈과 사랑이 담겨 있기에 그 어떤 대기업보다 소중합니다. 퇴근 후에는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박한 저녁을 함께합니다. 집에서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듭니다. 나이 차이도 많고 가진 것 없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네요.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함께 사는 삶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그저 서로의 곁을 지키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아니까요.